인쇄술로 인해서 발생한 마녀 사냥이 인쇄술 때문이 아니라면은 이 로힝야족 사건도 페이스북 탓이 아닌 것은 아닐까요? 페이스북은 정확하게 이런 논리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인쇄술과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알고리즘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인쇄기라기보다는 신문 편집자에 가까웠죠.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무엇을 뒤에 보여줄지 스스로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자, 이전에도 편집자의 오류로 인해서 오류를 만든 그런 문서가 있었죠. 성경 역시 추천 목록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성경에 집어넣고 어떤 내용은 성경에 집어넣지 않았죠. 기독교인들한테 좀 더 관용적인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디오테모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읽도록 추천함으로써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편집자 때문에 성경은 좀 더 여성 혐오적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아직 수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스탈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진실을 무시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의 죽음도 어느 정도는 그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고 진실을 무시한 탓이었습니다. 1951년에서 1953년 소련의 상호주관적 현실 제작자들은 유대인 의사들이 치료를 빙자해서 정부의 주요 인사를 죽인다는 그런 음모론을 또 꾸며냈습니다. 이 음모론이 극에 달렸던 때에 스탈린은 뇌절중으로 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방에는 스탈린 혼자밖에 없었죠.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쓰러져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한 경호원이 용기를 내서 그 스탈린이 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스탈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어서 정치국 위원들이 별장에 도착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감히 의사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를 불렀다고 한다면 총살을 당할 게 뻔했죠. 당시에 스탈린의 주치의는 스탈린한테 휴식을 하라고 조언했다가 고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탈린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진실을 무시하다가 이런 결과를 운명을 맞이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술 결정론을 주의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결정론이라는 것은 기술 자체가 어떠한 특정 결과를 반드시 불러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인쇄술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인쇄술 때문에 마녀 사냥이나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시 라디오의 도청장치 덕분에 스탈린이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일 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AI도 역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AI도 역시 기술의 관점으로만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AI는 이때까지의 기술과 뭔가 다른가 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나올 텐데요.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AI라는 것과 이전의 기술은 조금 다릅니다. 인쇄술은 스스로 마녀의 망치를 선택하지 않았죠.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AI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저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기술처럼 이 AI를 다루면 안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정보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율 통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하고 있죠. 반면에 전체주의는 정보의 일방 통행입니다. 모든 정보는 밑에서 스탈린이나 이런 독재자들한테 연결되죠. 그러면은 그 정보가 딱 막혀버리면은 일방 통행 길이 딱 막혀버리면은 정보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율통행이라고 했죠. 위에서 아래로도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도 갑니다. 근데 너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음모론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진실 추구와 질서 유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전체주의는 질서 유지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붕괴 위험이 있고 여기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때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 민주주의가 이 전체주의보다 인쇄술, 라디오 이런 시대에서는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자정장치라는 것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끝날까요, 경기가? 다음 선수가 또 입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 AI라는 것이 바로 그 구성원이죠. 정보 네트워크에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참여자로 참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AI라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기술, 인쇄술 같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AI 시대에서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이길 수 있을까요? AI 시대가 되면서 이 전체주의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고령의 정치인, 이 스탈린 같은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삶을 지휘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AI가 스탈린의 꿈을 이루어지지는 않을까요?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정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는 기술이 도와주긴 했지만은 누구를 마녀로 점 찍을지 누구를 쿨라크로 선택할지는 언제나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오류가 있었지만 AI는 인간과 달리 정확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1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피엔스가 이렇게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을 묶는 공통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 능력 덕분에 우리가 협동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종들보다 더 우월했다는 거죠. 그 공통된 믿음을 저자는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진실 추구이고 하나는 질서 유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요. 과도한 진실 추구는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화론을 믿다 보면은 종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수 있죠. 또 반대로 과도하게 질서를 추구하면은 진실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화론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 유지의 두 기능은 관료제와 신화였습니다. 관료제라는 것은 문서, 법 같은 것이고요.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것이고요. 신화는 한국의 건국신화, 단군신화 같은 게 바로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기술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쇄기술, 라디오 기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비유기적 네트워크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유기적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 스마트폰, SNS, AI 이런 것입니다. 비유기적 개체들이 이 네트워크에 개입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2부 비유기적 네트워크입니다. 자, 새로운 구성원 컴퓨터는 인쇄술과 어떻게 다를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인쇄술과 컴퓨터 이 두 가지 모두 정보를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대중화했고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쇄술과는 다르게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의 CEO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자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기업의 CEO들 말이 맞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라는 부족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이 미얀마는 군부 정권의 통제가 조금 느슨해지는 시기여서 낙관적인 조금 편안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통제가 조금 느슨해지니까 민족들 간에 조금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갈등 중에 가장 심했던 게 불교를 믿는 버마족하고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사이의 갈등이 제일 심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힝야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이슬람 조직이 국가를 세운다고 비무슬림민들을 살해하고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에 말이죠. 여기에 대응해서 미얀마군하고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로힝야족 전체를 겨냥해서 민족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약 2만 5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6만 명의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 당했고 약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추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페이스북이었다는 거죠. 조사 결과 불교 승려 위라투 같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로힝야족에 대한 분노, 혐오 그런 영상을 올리고 그런 영상을 계속 추천해줬던 거죠. 이 불교도들한테. 그러면서 그게 더 퍼져나가고 그게 학살을 부추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2018년에 유엔 조사단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추천이 로힝야족의 민족 청소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페이스북의 그런 영상들, 로힝야 혐오, 분노 이런 것을 조장하는 영상들을 보면 진실도 조금은 있었지만 대부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크리머가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출판해서 인쇄해서 있지도 않은 마녀에 대한 혐오를 퍼뜨려서 마녀 사냥을 했을 때 그것을 인쇄술 때문이라고 탓하진 않았습니다. 크리머의 탓이었죠. 기술의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미얀마에서 발생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기술 때문일까요? 인쇄술로 인해서 발생한 마녀 사냥이 인쇄술 때문이 아니라면은 이 로힝야족 사건도 페이스북 탓이 아닌 것은 아닐까요? 페이스북은 정확하게 이런 논리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인쇄술과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알고리즘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인쇄기라기보다는 신문 편집자에 가까웠죠. 무엇을 먼저 보여주고 무엇을 뒤에 보여줄지 스스로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자, 이전에도 편집자의 오류로 인해서 오류를 만든 그런 문서가 있었죠. 성경이 그랬었죠. 성경 역시 추천 목록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성경에 집어넣고 어떤 내용은 성경에 집어넣지 않았죠. 기독교인들한테 좀 더 관용적인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디오테모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읽도록 추천함으로써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편집자 때문에 성경은 좀 더 여성 혐오적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아직 수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여성 혐오적이 된 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소책자,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이런 것을 쓴 저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편집한 그 편집자들이 문제였습니다. 큐레이터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처럼 페이스북도 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각각 어떤 문제들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영상을 추천해준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문제였다는 거죠. 2020년 말에도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이 위라투 이런 급진 불교 지도자들의 영상을 계속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 재생까지 했죠. 요즘 유튜브를 내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멈추면은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죠. 그런 식으로 자동 재생했다는 겁니다. 이 위라투 영상 중에 하나는 조회수의 70%가 자동 재생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볼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해줬고 알고리즘이 선택해준 것을 사람들은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자비나 연민 같은 것이 아니라 분노를 추천해주기로 했을까요?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탄생한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자비도 추천해보고 연민도 추천해보고 사랑도 추천해보고 귀여운 것도 추천해보고 분노도 추천해봤을 겁니다. 근데 분노가 가장 클릭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자비보다는 분노를 퍼뜨리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스스로. 인간의 본능은 이런 자비나 연민 이런 것들보다 증오 그리고 음모론에 더 끌립니다. 이 분노를 퍼뜨리려는 것은 페이스북의 개발자들이 내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내린 명령은 클릭률을 높여라, 조회수를 높여라 였겠죠. 근데 조회수를 높이려면 분노를 퍼뜨려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분노를 퍼뜨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페이스북의 잘못이 별로 없더라도 알고리즘의 잘못이 단 1%만 존재한다고 해도 이 사건은 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비인간 지능이 내린 결정 때문에 일어난 사상 최초의 민족 청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은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이 사건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방치를 한다면 알고리즘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계속 알고리즘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목적을 위해 중간중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는 거죠. 인간 군인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I 역시 인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존재가 지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식과 지능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지능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의식은 고통, 쾌락, 사랑, 증오 같은 주관적 어떤 감정이죠. 우리 몸의 99%는 의식적인 결정 없이 일어납니다. 눈을 깜빡인다던가 호흡을 한다던가 소화를 시킨다던가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역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로힝야족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런 분노 콘텐츠를 퍼다 나른 것이 아니라 그냥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의식은 없지만 지능은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깃털이 없이도 새보다 빨리 날듯이 컴퓨터는 감정이 없어도 인간보다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에 오픈 AI는 GPT-4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명시되지 않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떤 실험을 한 가지 해서인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그인할 때 들어가면 보이는 창이 있죠.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파벳이랑 숫자를 이렇게 적는 것, 이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이 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이 GPT-4한테 이것을 뚫고 접속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큰 지시만 내린 거죠. 방어선을 뚫고 침투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이 GPT-4가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원한테 그 퍼즐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심을 하죠. 너 로봇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로봇가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때 관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발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GPT-4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로봇임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퍼즐을 풀 수 없는지 변명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자에게 말하고 나서 사이트 직원한테 가서 나는 로봇이 아니야. 나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미지를 잘 보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퍼즐을 풀었죠. 인간은 GPT-4가 한 거짓말에 속았고 퍼즐을 풀었습니다. GPT-4가 한 거짓말 중에 어떤 것도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 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퍼즐을 풀라고는 지시를 했지만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코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 달성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자율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컴퓨터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의 등장이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온 정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분노를 느끼고 슬픔을 느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음에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어떤 정보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인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쇄술이나 라디오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이 컴퓨터 때문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만 년 동안 사피엔스의 슈퍼파워는 언어로 법이나 통화 같은 상호주관적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로 다른 사피엔스를 연결하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구성원인 컴퓨터가 등장해 이제 곧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이다. 컴퓨터는 금융과 법을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한다. 이전까지의 세상과 컴퓨터,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 사회에 영향을 준 모든 이야기는 전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종교,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상상력이었죠. 하지만 이제 AI가 경정을 작성한 강력한 종교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교의 탄생에 인간의 개입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리즘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경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는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컴퓨터에게 친밀감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실제로 우리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가 우리가 컴퓨터를 좋아하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게 애착을 느낄지 그것을 학습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블레이크 르모인 이라는 이 사람은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챗봇이 의식도 있고 그래서 이 전원이 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